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이면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용카드 한도가 모두 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재정적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순환 논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기 어렵게도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정부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권, 즉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권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의 중앙은행을 통해 다시 사들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마치 미국이 있지도 않은 돈으로 자신에게 빚을 갚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금융의 마술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은 오늘날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마술이 얼마나 교묘한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 거대한 환상이 무너지지 않고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즉 국채란 본질적으로 차용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구매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겠습니다. 미국 국채는 미합 중국의 완전한 신의와 신용을 바탕으로 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믿음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이어왔지만 언제나 그 빚을 사줄 구매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원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립전쟁 직후 신생 미국 정부는 군인들과 보급업자,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해외 지원국들에게 진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의 신용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빚을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미국은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미국은 빚을 내고 묵은 빚을 새 빚으로 돌려막는 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국채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1913년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탄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혼란 그 자체였고 금융공황과 파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며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은 정부의 부채를 유지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재무부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연준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국채를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스스로의 빚에 대한 수요를 스스로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연준은 그저 돈을 새로 찍어내어 재무부 채권을 사들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이 마술은 전 세계적인 판으로 커졌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달러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른 나라 정부들은 미국의 달러를 가져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베트남 전쟁과 각종 국내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는 이른바 근본이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달러와 실물 자산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의 가치는 오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사줄 것이라는 믿음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순수한 종이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정부 지출이 세수보다 많아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정부, 연기금, 은행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 국채를 사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의 수요가 시들해지면 바로 그때 연준이 직접 무대에 오릅니다. 연준은 키보드에 숫자 몇 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즉 디지털 방식으로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장의 국채를 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규모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연준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매입했고, 이는 사실상 허공에서 만들어낸 돈으로 정부의 지출을 메워준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빚을 스스로 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터무니없고 심지어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스스로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에서 돈을 창조하고 그것을 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재난지원금이 우리 계좌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때마다 월스트리트에 구제 금융이 투입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술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비용은 워싱턴이나 월스트리트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이 마술이 실제로 오늘날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려운 용어는 잠시 잊고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금보다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약속, 즉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국채는 경매를 통해 팔려나가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 정부, 투자펀드, 은행, 연기금, 보험사 등이 사들입니다. 이들은 미 국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가장 강력한 구매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마술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연준은 국채를 사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저축을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디지털 방식으로 돈을 창조합니다. 연준이 채권 매입을 결정하면 대차대조표의 숫자를 추가하고 그 자금을 판매자에게 이체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흘러 들어갑니다. 정부는 돈을 빌렸고 연준은 그 빚을 샀습니다.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외부 세계에서 보면 미국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돈으로 재정을 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의 모든 경제 위기 때마다 공격적으로 사용된 전략입니다. 2008년 금융 붕괴 당시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의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사들여 시스템을 안정시켰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비상지출과 재난지원금의 자금을 댔습니다. 이 국채 마술이 없었다면 미국 정부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중앙은행에 의존해 그 차액을 찍어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명확합니다. 정치인들은 납세자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연준의 매입 덕분에 유동성을 공급받고 자산 가격이 지지되는 혜택을 봅니다. 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 시스템이 겉으로는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숨겨진 비용은 바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사기 위해 새로운 돈이 창조될 때마다 기존에 있던 돈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은행에 넣어둔 예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며 월급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신뢰가 사라졌을 때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무적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 바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이 국채 마술을 가능하게 하는 조용한 세금인 셈입니다. 또 다른 결과는 의존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그 규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외국 정부들이 미국의 빚을 기꺼이 사주었지만 그 열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해외 채권국인 중국과 일본은 보유량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신뢰의 축이 이동하면서 미국은 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기 위해 점점 더 자신의 중앙은행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화폐 창출, 더 큰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만약 신뢰에 균열이 생겼을 때 더 큰 취약성으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제국들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 항상 빚을 사용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막대한 채권을 기반으로 강력한 해군과 식민지를 유지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1차 그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는 전쟁 자금을 채권 발행과 화폐 마술로 충당하려다 결국 시스템이 붕괴하며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역사는 분명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빚은 제국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마술은 신뢰를 모두 소진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여전히 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막강한 이점 때문입니다. 바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석유는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고 국제무역은 달러로 결제됩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장 안전한 준비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합니다. 이것이 독특한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미국이 빚을 내면 전 세계가 그것을 사주고 그 덕분에 달러의 지배력은 유지됩니다. 이것은 금이나 영토가 아닌 미국의 차용증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진 금융제국입니다. 하지만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탈달러화라는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가 더 이상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 거대한 마술은 순식간에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채 마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회계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예금 계좌, 장바구니 물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우리의 일상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연준에 기댈 때마다 더 많은 돈이 창조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조금씩 사라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마치 도둑질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현금과 월급을 보유한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보유한 엘리트에게로 부가 조용히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이 환상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는 안전하고 달러의 가치는 유지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환상이 깨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위험은 단순히 인플레이션만이 아닙니다. 바로 취약성입니다. 만약 해외 구매자들이 미 국채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빚을 국내에서 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연준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더 많은 화폐 창출과 더 가파른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면 미국의 차용증 위에 세워진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채 마술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과 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정부가 어떻게 스스로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어려운 선택을 회피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떻게 항상 대중에게 전가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를 드러냅니다. 이 마술은 특정 정파의 것이 아니라 제국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멈추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국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금융교육이란 이 거대한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빚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인플레이션은 숨겨진 세금이고 안정과 붕괴를 가르는 것은 오직 신뢰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가치를 보존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때 여러분의 저축은 안전합니까? 언젠가 이 마술이 힘을 잃는다면 그 대가는 워싱턴이나 월스트리트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합니다. 한때 대영 제국은 채권으로 제국을 유지했지만 신뢰가 무너지며 몰락했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이 휩쓸기 전 빚더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팔며 끝없이 빚을 내고 스스로 그 빚을 사는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 끝이 언제 찾아오느냐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저희 채널에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